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4개월 된 아기가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 측은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습니다. 여장 남자 유튜버가 채팅앱으로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육군 상사가 체포됐습니다. 상사는 전 부인과 가족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더워요, 오늘도. 백 변호사님. 네. 아, 이렇게 더울 땐 말이죠. 이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더울 때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이 집에 앉아서 테레비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사건반장 보시면 됩니다. 아이, 방송을 좀 알아줘. 그러니까 아까 시켰잖아요. 아이, 뭐 그런 걸 또 얘기하고. 아이, 짜증나, 진짜.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아유, 정말 왔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양손을 흔들면서 또 고개를 숙이면서 인천공항 귀국했습니다. 조금 전. 장하다 대한의 아들 대한의 건아 이 득점왕 트로피 저 손에 들고 말이죠. 골든슈. 자, 금이 환영한 손흥민 선수.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저렇게 환영을 해줬는데 이수진 기자. 네. 오는 6월 2일 세계 강호 브라질 친선 경기 네이마르가 오지만 뭐 손흥민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조금 전인 4시 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팬들을 보자마자 저렇게 양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고요. 팬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골든부츠, 그러니까 득점한 트로피를 두 손에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손흥민 선수와 약간의 친분이 있는 이수진 기자, 아무 친분이 없는 백성문 변호사,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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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아, 일본 드라마 그만 보고 사건 반장 같이 보자 사랑해 하신 미포링 동동님, 예쁜 사랑하세요. 자, 사건 반장은 봐도 안 질려요 하신 하와이의 현요시다님, 항상 러닝머신 위에서 보고 있어요 하신 김은주님, 퇴근 후 냥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봅니다 하신 염상민님, 아픈 저를 간호하느라 고생하시는 엄마 이정숙님, 아빠 권영돌님, 제 부모님이어서 감사해요 하신 권선아님, 자, 그리고 지금 다리 깁스하고 계시는 이정숙님, 양민주님, 윤청초님, 한옥기님, 이향선님, 이강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실종 의심자 찾습니다입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실종 의심자를 찾는다는 이 전단인데 충남 서천군의 한 다리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성 원피스하고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일단 원피스만 보면 여성의 옷 같죠? 전단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자, 네. 이게 참 무슨 일일까요? 옷과 구두, 이거 일단 어떻게 발견이 된 겁니까? 일단 이 다리에서 여성의 원피스와 구두가 발견된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경찰은 투신 가능성, 납치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가 발견되지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 투신, 납치, 심지어
장난일 수도 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통상 보게 되면 우리가 투신을 하게 된다면 그 신발 같은 것을 벗어놓는 경우는 있지만 옷을 저렇게 벗어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능성, 즉 자살, 익사, 범죄 연관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색을 계속했는데 발견을 현재 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그 교각 밑에는 수심이 낮고 주변에 수초가 있어서 설사 어떤 사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으로 흘러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혹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이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차라리 정말 장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도심의 까만 습격자들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길을 걷는 남성 머리 위로요. 까만 지금 보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까마귀인데요. 다른 까마귀까지 합세해가지고 나도 할래 하면서 지금 합세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지나가는 여성한테도 달려드는데 말이죠. 이런 공격 무려 세상에 1시간 넘게 계속됐다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요. 이 까치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머리에까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그 영화 새 보면 정말 새 보면 무섭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까치, 까마귀가 쪼았다는 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아이고야. 해외에서는 이 까치나 까마귀의 공격 때문에 실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이제 까마귀와 까치가 번식하는 시기라서 공격성이 높은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모자나 헬멧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안경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안경을 네. 아이고. 어떡해. 진짜 눈을 다쳤어요.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각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해공갈 발연기 점점점. 자, 오늘은 자해공갈 의심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가 도로 이 아저씨 뭐야 이거? 보셨어요? 그냥 자기가 올리더니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멈췄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예? 저는 저 영상 처음에 봤는데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 보이스피싱을 희화화했던 거 있잖아요. 너무 티나게 해서 코미디 프로그램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거는 일부러 저런 게 너무 티날 정도인데 다만 저 사람이 정말로 자해공갈을 한 것인지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를 한 것인지 이런 거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저 블랙박스 주인도 그게 궁금해서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진짜요? 저건 양 변호사님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저건 자해공갈이라고 하기에 너무 티나서 저도. 예. 그냥 웃기잖아요, 그냥. 예? 블랙박스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요즘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비슷한 사고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자전거를 해서 왔다리 갔다리 갈까 말까 계속 이러죠. 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자전거를 지금 탑니다.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나요? 갑니다. 쾅! 아이야야야 하면서 아이쿠야 지금 넘어졌는데. 이 남성 또 이랬어. 예전에도 이랬어. 이거 딱 봐도 그래도 기다렸다가 첫 번째 사건보다는 연기가 조금 낫네요. 연기가 좀 낫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근처 마트의 CCTV입니다. 이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 남성이 처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옷 바꿔 입고 한 번 더 하는 거 이것까지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앞에 차량이 있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요. 그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쪽에 차가 오는 걸 보고 있다가 가서 쾅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CCTV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움팡 뒤집어 써야죠. 저건 저 차량이 거의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 주차 차량이 저렇게 횡단보도한테 정차가 돼 있으면 일단 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사람이 지나가는 점으로 좀 체크를 하고 확인하시고 지나가셔야 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저런 거 보니까 말이죠. 정말 예전에 CCTV, 블랙박스 이런 거 없을 때는
무지하게 많이 당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CCTV라든가 블랙박스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면 저렇게 어설픈 연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뒤적 수상한 2인조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2명의 여성이 옷가게에서 옷을 고릅니다. 그런데 두리번 하더니 걸려있던 옷을 지금 지금 가방에 쏙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자, 다른 가게에서도 어머 이거 이쁘다 하는 척하더니 가방 속으로 쓱. 나 진짜. 자, 이렇게 시장에 있는 가게를 순회하면서 저 옷을 훔치던 두 여성 비로소 임자를 만났습니다. 딱 걸렸어요.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가관. 그냥 두고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을 딱 마주쳤고요. 지금 경찰인가요? 아무튼 마주쳤고 끈질긴 추궁 끝에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그러게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소상공인분들 어려운데 저 매장들이 있는 곳에 한 4군데 가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가게 중에 한 곳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랍니다. 그때 또 다른 가게에서 이게 훔치다가 그 가게 주인도 눈썰미가 있으니까 왜 그냥 가져가시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거 그럼 안 가져가겠다 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미 훔치는 순간에 절도가 기소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가는 도중에 경찰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갔고요. 다행인 거는 그 훔쳤던 옷들 다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뻔뻔하다. 세상에 가져가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놓고 가면 되잖아요. 뭘 놓고 가기는.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이웃 총각에게 쓴 손편지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609호 아들아 라고 써있는 쪽지인데요. 자, 문 앞에 쓰레기가 중요하면 너희 집에 넣어라. 나는 보기 싫다. 610호 할머니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었고 이렇게 현관문에도 붙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이 이거 뭐야 하고 6층에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610호 앞에 609호 610호 할머니가 609호 사는 아저씨한테 보라고 이걸 딱 문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야, 어제 우리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별별 상담. 거기 보니까 그 살림살이를 다 바깥에 내놓으셨네요. 609호에서. 일단 저 쪽지에 저렇게 삐뚤빼뚤 쓰신 분이 이제 610호에 사신 분 같은데 그래도 좀 재밌게 쓰셨네요. 609호 아들아, 문 앞에 쓰레기가 중요하면 너희 집에 넣어라. 나는 보기 싫다. 이렇게 썼는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고 무시를 하면 그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에요. 원래 불이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할 때 저 문 앞에 있는 계단이나 이런 거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는 길목에 저렇게 물건들을 적시해 놓으면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과태료 첫 번째 100만 원, 두 번째 20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이요? 3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 글을 쓰시는 것보다 신고를 한번 하시면 그다음부터 돈이 아까워서라도 집어넣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610호 아들 그래도 걱정해 주시느라고.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경고를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뭐가 됐든 저 복도니 뭐니 하는 거 다 공용 공간이에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저게 아마 609호 10호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쪽에 저렇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610호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할머니가 상당히 풍류가 있는 분 같아요. 풍류. 화를 내지 아니하고 아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좀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신고하는 것보다 저렇게 붙여가지고 방송에 나오면 이게 효과가 더 크죠. 어떻게 보면. 사건 반장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정도 되면은 지역 소방서에서는 바로 이제 나가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방금 얘기했던 그 소방법 위반과 연관돼 가지고 경고를 갖다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정종민 사장님 지금 퇴근 후에 양손에 아령을 들고 운동하시면서 사건 반장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광고 끝날 때까지 리모컨 대신 아령 그거 계속 들고 계세요.
일상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마시는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마그네슘의 흠뻑. 싸움 좀 해본 이들은 알지. 마구잡이로 덤비는 놈보다 계산된 움직임이 더 무섭다는 걸 말이야. 전쟁과 모험의 시대 미르 M 사전 예약 진행 중. 딱 한수만. 어르신. (14개월) 된 아기가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기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 측은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진짜 몸집이 이런 성인 남성이 14개월짜리 아기를 폭행했어요. 네, 이게 작년 말 김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14개월 된 아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옆에서 이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덩치가 아주 큰 성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유아용 의자를 뒤로 확 제껴버리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요. 아빠는 이 남성을 뒤쫓아갔습니다. 자, 이게 YTN에 저 단독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차마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렇게 스틸 사진으로만 그 영상을 보면요. 진짜 와, 이게 뭐지? 막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보시겠지만 뒷머리부터 쿵 하고 찌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태가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병원 찾기도 어려운, 응급실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진탕으로 3주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예전에 이제 경기 일으킨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요? 그렇죠.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후유증이 있을까 봐도 부모님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저런 거예요, 저거?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일단은 이 20대 남성 가해한 20대 남성의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2014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양극성 장애로 장애인 3급이라고 합니다. 지적 능력이 70 정도 되고 입원과 약물 치료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당시 이 사고가 있을 당시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 예. 지금 14개월 된 아이를 가만히 밥 먹고 있는데 의자 뒤로 해서 아이가 뇌진탕을 당하고 거기다 그 당시에 치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순간적으로 받지 못했고 예. 저 뭐 남성 20대 남성에게도 뭐 제대로 사고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죠. 당연하죠. 그래서 결국 일단은 지금 이 20대 남성의 상태를 20대 남성의 부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남성 이 14개월 된 아이 부모님들은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조현병 환자가 있는 가족 중에 그 가족분들은 이런 보도 나오면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조현병 환자들 약 잘 복용하고 가족들이 잘 케어를 해주면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보세요. 꼭 뭐 조현병이든 뭐든 자기보다 어린 상대만 저렇게 쏙쏙 골라가면서 저렇게 유해를 가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약한 상대는 기가 막히게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좋게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아이를 갖다가 사실 그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가 뒤로 넘어질까 봐 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찍을까 봐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지적 장애 상급이다라고 하면 IQ가 50에서 70 정도 되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는 사회적인 활동 같은 거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은 뭐 심신미약이었다. 그리고 이건 우발적이었고 고의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런 상황이 돼서 지금 저 정도인데 좀 관찰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 아이 같은 경우가 또 추가적인 어떤 장애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맞고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 아빠, 그러니까 이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의 아빠가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뒤쫓아가서 뒤통수를 한 2차례 정도 때렸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때린 남성의 아버지 쪽에서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송치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네. 이 아이 아빠가 그 아이가 이렇게 탁 패대기 쳐짐을 당함과 동시에 달려가서 이렇게 딱 덮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아 이건 본능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마 전 세계 모든 아빠들이 다 똑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정당방위지. 아 당연하죠. 아니 내 애가 지금 14개월 된 애가 갑자기 저렇게 머리가 뒤로 찢는 정도로 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는 치매가 현재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아이를 때리는 순간에 그거를 막는 예. 그런 행동은 모르겠지만 아이 그 의자를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치매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복 폭행으로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걸 무혐의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폭행 혐의로 이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지금 넘겨서 송치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 만약에 아이 14개월짜리 아이가 패대기 쳐져가지고 그럼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자,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상황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폭행입니다 하고 이성적으로 따졌다? 저는 그랬으면 그게 더 뉴스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요. 백 변호사 얘기한 거 충분히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저도 변호사인데 솔직히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걸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저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은 상황이면 저 자신 통제할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럼요. 이거는요.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이 전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 너무 무슨 성인 군자예요 다? 아이가 14개월짜리가 저런 일을 겪었는데 쫓아가서 아무 행동도 안 한다? 저는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 가해자 측 부모 가해자 측 부모는 예.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가해자 측 부모도 먼저 자신의 아들이 아이를 다치게 한 건 사고를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피해 그 아이 아빠가 따라와서 때리는 바람에 조현병과 양극성이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장애가. 그래서 이거는 뭐 치료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아들 때문이라도 법적 다툼,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라도 법적 다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정말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 개념을 좀 이게 상식적인 것에 비추어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구타 유발자. 구타를 유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 맞춰 가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공자 또는 부처님 뭐 이런 성인들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 저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내가 왜 당신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체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제가 제 좌우에 계시는 우리 두 분의 변호사들께서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은 그렇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참 그날 그 일진이 나쁘긴 나쁜데요.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 아빠는 검찰에 송치가 됐고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징계위원회까지 해부가 됐다. 아이고야. 그 상황에서 앞으로 법정 싸움까지 해야 된다. 세상에. 이건 뭐가 정의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진짜 네. 오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저 상황에서 그 와이프가 막 당신 뭐 하고 있어 막 이러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 이러면은 진짜 더 큰 화를 당하죠. 그러니까요. 와이프한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찰 입장에서 경찰은 이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예.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폭행이라는 건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불기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기소유예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 상황을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 20대 남성의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서 이제 폭행 관련해서
고소하고를 취하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 아빠한테 맞아서 우리 아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지금 뭐 의미에서 고소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여장 남자 유튜버가 채팅 앱으로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한 유튜버가요. 라이브 방송 중에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유튜버와 40대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요. 만나자마자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이 유튜버가 여장을 하고 40대 남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은 격분해서 유튜버를 때렸고요.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계가 돼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요즘에는 진짜 이런 폭행 상황도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 세상입니다. 잠깐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국민이 이래도 돼요?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나왔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왔어.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왔다고. 근데 사람 연락하지 마. 그러니까 쫓겨나지. 어? 그러니까 쫓겨나지. 그렇게 마음씨가 못되니까 사람 때리는. 다시 말해봐. 쫓겨나지. 다시 말해봐. 죄송해요. 내가 왜 나왔는데? 미안해. 어? 내가 그 얘기하지 말랬지. 자, 지금 폭행이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끊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매수남 대 여장 남자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저 체크포인트대로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폭행을 가한 남자는 성매수를 하려고 뭐 트라이를 했던 남자, 또 맞는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여장을 했던 남성. 아, 저는 이거 뭐 전달 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네요. 너무 막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 유튜버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여성인 척해서 상대 남성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거고, 또 남자는 또 정말로 성매수를 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던 거고, 그 와중에 여장 남자라는 걸 알고 저렇게 폭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폭행하면서 또 군인이다는 둥, 뭐 빨간 줄이 있었다는 둥, 이런 걸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10,000명 가량이 그걸 보고 있었다.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일인가, 너무 지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저도 이제 이 카광이라는 유튜버예요. 뭐 구독자가 24만 명이나 되는 상당히 좀 인기 유튜버라고 하던데, 저도 예전에 한번 이 건과는 별개로 다른 뭐 내용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뭐 보면서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막 이런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가 됐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나름의 컨셉인 거죠. 방송 컨셉인 건데, 자기가 이제 여장을 해서 뭐 이런 채팅 앱 같은 데 접속을 해서 유도를 한 다음에, 유인을 한 다음에 골탕 먹이는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그 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평소에 여장 그 남자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 대해 가지고 성매매를 할 것 같이 이렇게 뭔가 미끼를 던져요. 그럼 그 미끼를 물고 오는 그 남성은 자기는 이제 그것이 촬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송출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런 유튜브에서 보면은 바로 이 해당되는 남성이 여장을 하고 난 뒤에 다방에 취직하고, 이 목소리 같은 것을 들어보면 아주 여성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장을 하고 이제 랜덤 채팅 남성을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뭐 이렇게 올려서 많은 이제 구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너 그거 왜 봤어? 그런 거 왜 봐? 이러시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지난 대선 때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본인을 가출한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한 60대 남성을 만난 영상이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뭐 대선 직전에 한번 좀 뭐 이런저런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혹시 가출 청소년을 지원해준다는 헬퍼를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직접 감쪽같이 가출 여고생이 되어 헬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너도 어린애가 도움이 와서 좀 맞아요. 그 애가 결국 그거 한 거야 나를. 걔가 오케이해서 한 거야 학생들. 많이 해봤어 학생들. 초등생들 30만 원 주면 좋아하지. 중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 60대 남성이 어떤 정당의 뭐 자문위원이었다 뭐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가 됐든 이게 그 몰래 촬영을 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저희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대화를 녹음하거나 할 때 자기도 대화의 당사자가 돼 있으면 그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남성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제가 몰래 녹음을 했다. 저는 이제 대화에 껴있지 않고 그랬다면 이제 죄가 되는데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걸 저렇게 송출하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불편하네요.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야 그만 좀 해 이제 빨리 좀 끝내 지금 이러시는데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저는 이 유튜버 보면서 일단은 그냥 뭐 되게 위험하다. 네. 진짜 만약에 자기를 속인 걸 알고 이 손님으로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확 욱해가지고 진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폭행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3월에도 이 유튜버는 생방송 중에 멱살이 잡혔습니다. 당시에도 이번 상황과 좀 비슷했는데 랜덤 채팅에서 만난 남성을 집으로 불러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이 남성은 이제 자신이 생방송에 나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뒤늦게서야 이제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간 걸 알고 다시 집으로 찾아와서 이 유튜버의 멱살을 끌고 나갔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진짜 교수님 저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되게 불편한 이 모습을 그냥 어떻게 보면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또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중에 있어서 일종의 그 관음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몰래 카메라 수준으로 해서 남이 속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대중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해서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인데 저는 저게 저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끝나서 다행인데 지금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떤 폭행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속았던 사람들이 또 어떤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어떤 두 사람 간에 있어서 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 변호사님도 짧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차라리 저런 활동을 하고 싶으면요 경찰하고 좀 연계를 해서 차라리 성매수를 좀 막는 일에 공익적인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정적만이 감도는 깊은 새벽에 한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해라고. 애들 죽이는 거 보시는 거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을 거칠게 몰아세우던 남성. 바로 여성의 전 남편이자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가차없이 흉기로 휘둘렀고 여성은 무려 4번의 수술을 거쳐야 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갈라선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밤중 흉기 난동까지 벌이게 된 걸까요? 와,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저 사건이 지난 15일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까 이제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예. 저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그 음성이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건 당일 그 전 남편과 전 아내가 이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가족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툼을 벌인 겁니다. 이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요. 여성은 등 부위를 여러 번 찔렸습니다. 아유. 다행히 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이웃이 듣고 달려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웃이 손을 다쳐가면서 이 남편을 제압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웃분 누군지 몰라도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이혼했어요. 자, 갈라선 전 부인한테 뭐예요 이게? 그 남성은 아마 그 갈라서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올해 연초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남성은 그럴 마음이 좀 없었던 건지 재결합 요구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부인이 거절을 하니까 너 남자 생겨서 거절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다구쳐서 또 여성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남자를 만나고 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더 집착을 해서 심지어 이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아유, 꼭 저래요, 진짜 교수님. 그러니까 이혼했으면 남남인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무촌입니다. 자식하고는 일촌이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황이 그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조금 전에 뭐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이혼을 하기 싫고 한 사람은 이혼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통상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쿨해요. 그래서 자기 그 수첩에다가 이전에 그 자기 그 와이프 사진도 넣고 다니고 남들에게 보여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집착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살기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가정 관리를 잘 해서 이혼까지 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혼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을 가지고 애착을 갖기 때문에 애착이 아닙니다. 집착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사항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집착이 정말 막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왜 굳이 만나서 또 술까지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그게 제일 이해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까 애들 죽이는 거 보고 싶나라는 이 남성의 그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아까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일단 부부가 이혼을 해도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건 부모의 또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날 이제 아이를 좀 늦게 데려다 줬나 봅니다. 이 아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남편이 화를 냈고 그러면서 너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재결합하자고 요구를 했고요. 2시간 가까이 반복된 요구와 거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데,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피해자 쪽에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계셔서 그분들의 청을 저희가 이렇게 바람을 좀 이뤄드리는 차원에서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오싹합니다, 진짜. 결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혼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이 아내에 있어서의 가장 그 취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자기 그 부부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아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다 죽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어떤 심리가 이제 그 내면에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꾸지하겠다 하니까 이제 아니 무슨 소리냐 애들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너나 신고할 거잖아. 그러니까 신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신고를 당해서 처벌받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내면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하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앞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특히 어떤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남성이요 만든 이 어떤 극본 안에는 다른 또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보십시오. 출소하면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미 탁탁탁 그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울컥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 이미 그 부인을 좀 괴롭힐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로 감옥에 가더라도 출소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을 하겠다. 이건 실제로 계획일 수도 있고 더 이 피해자를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부인을 성폭행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교제한 남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남성과 나눈 대화들, SNS 메신저를 보면서 그 대화들을 쭉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대화가 나오면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계속해서 이게 쭉 보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 하면서 때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 하면서 폭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흉기까지 들었던 겁니다. 자, 이런 짓을 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평소에도 신고를 하고 말리고 막 제지를 했겠죠. 이 현역 군인이지 않습니까? 자, 자기의 어떤 군 생활에 또 오점이 있을 거라는 건 우려를 했는지 신고를 하려는 이웃에게 형, 신고는 하지 말아줘. 뭐 또 이런 짓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죄의식조차 없는 이 전 남편을 바라보는 이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한참 먹었어요, 전 남편이. 주변 물건을 때린다던가 폭언 이런 거 물건을 던진다던가 이런 행위가 너무 빈도가 잦아서 약을 먹은 기록도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불안해요, 저는.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도 문제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막 이런 사람이 무기를 다루는 현역 군인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또. 그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먼저 군에서 먼저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심신미약으로 간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곧 뭐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예고했던 것처럼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더해서 이 피해자분은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을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던 마음속에는 너무 불안하고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호소를 좀 하고 계신 겁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이 피해 여성분에게 좀 조언이라 할까요? 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군인이기 때문에 육군 수사단에서 이제 수사를 갖다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1심은 이제 군에서 재판을 받고 2심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 총을 다룬다든가 하는 그런 그 직업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가해를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 즉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지금 운영 중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쪽에다 좀 이제 신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좀 이렇게 이 추가적인 그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위에서도 이제 좀 이 분에 대해서 많은 좀 도움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요즘 이 보험 문제 참 많이 다루네요. 어제 대법 판단이 나와서 논란이 된 사건인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하나의 죽음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남성은 사업가였습니다. 중국에서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에 국내로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 면책 조항이 있었고 이게 만료되는 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가입한 지 딱 2년 뒤에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험금이 총 31억 원이었는데 보험사들은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험사들이 2년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하는 동안에는 보험금 지급을 안 되게 딱 이렇게 약정을 걸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2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2년 딱 그 면책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딱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참. 글쎄요, 지금 이제 이런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딱 그 규정에 맞힌 상태에서 그런 어떤 것을 본다면 하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수의 보험 계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러한 어떤 그 보험금을 지불을 하게 된다면 선량한 어떤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갖다가 펴고 있고요. 이 아내와 자녀 같은 경우는 2017년 3군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각각 2억 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극단적인 선택 면책기간 이후에 숨진 건데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주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단 보험 가입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 2년이 끝나고 나면은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는데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험연구원에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면책기간 중에서 자살률이 0.74%에 불과했었는데 면책기간이 지난 3년차 이후에 5.04%로 크게 뛰었다. 약 7배 정도 뛰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면책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자살이 늘어난다. 그런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특정 그 다수의 그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씁쓸한 그런 그 사회 현상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아니 당연히 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지나서 뭐 지급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는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후자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땡 하고 그 다음날 극단적 선택하면 보험금 지급하면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극단적 선택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려하는 꼴도 되고 그리고 아예 그걸 노리고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이게 우리가 이제 민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상식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생명보험도 가입됐던 사람이 갑자기 생명보험을 쭈르륵 더 가입하고 면책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또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아내한테 오직
나머지 가족 3명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그 나머지 가족 3명의 장래만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험금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이 안에 내포돼 있다라는 취지로 일단 보험 회사에서 그런 주장을 했고 2심에서 역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1심에서는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수상하지만 점점점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저는 좀 이게 애매하긴 하네요. 항소심에서 판단한 건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건 맞습니다. 항소심 입장도 분명히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 갑자기 생명보험 많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것들 다소 의문은 있지만 명확하게 그 입증이 된 건 아니고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부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보험을 그렇게 단기간에 들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일단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거, 이렇게 되면 물론 약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다지만. 근데 이거 이제 1심에서 지급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따진 게 뭐냐면 보험을 체결할 당시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걸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이거는 안 된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2년 뒤에 실행하겠다고 2년 전에 먼저 그거를 생각하는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또 무효를 받아냈을 때 저는 보험사들이 약간 좀 보험사들도 좀 탓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심에서 무효를 받아낼 때 보험회사들이 주장했던 게 이 사람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보험을 10개씩이나 가입을 했다. 이미 생명보험도 있는데 그럼 받아줄 때는 왜 받아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1심 지나고 나서 막상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조선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양쪽 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2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뭐 아파트도 있었고 부동산도 있었고 고급 차량도 있었고 부인은 또 상당히 많은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결정적으로 보험을 10개나 가입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한데 그 10개 총 보험료가 생명보험이죠. 75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또 높다고 볼 수도 어려운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많은 분들이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대해서도 받아줄 때는 그냥 다 받아주더니 꼭 지급할 때 되면 또 막 이런다고 그런 여론이 있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좀 찜찜한 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한 2003년 11월.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자 포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엄냥과 친구들은 명랑한 모습으로 교문을 나섰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 집으로 향한 엄냥은 해가 질 무렵 같은 마을에 사는 조양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 800m 정도 남긴 지점에서 갈림길이 나왔고 친구와 헤어진 엄냥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곧 집에 도착할 거라고 말하고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엄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 중학생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에서는 미제로 남은 비극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자, 2013년에 여중생이었으면 벌써 이게 20년 전 사건인데, 참 이 진짜 부모님들 심정은 어떨까요?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미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사건인데, 자,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3년 11월 5일 중학생
엄모양이 친구 집에 방문을 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실종을 했습니다. 이제 엄양이 친구와 헤어진 지점에서 800m 정도만 더 걸어가면 집이 나오는 건데 바로 집 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당시 이 주변이 논밭이었기 때문에 CCTV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엄양은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했는데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통화가 생전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에 엄양이 엄마와 통화를 했음에도 경찰은 초반에 이 사건을 가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사건인데 들으신 것처럼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은 정말 이러면 제정신을 차리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없고 좀 많이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좀 사라진 딸아이의 신체적 특징이라든가 옷차림새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전단지 15만 장을 만들었고 현수막도 걸 수 있는 곳에 다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기대했지만 실종한 지 96일 만에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범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에 말이죠. 제보도 없었고 심지어 그 많은 장난 전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 그런데 사건 발생 16년이 지나서 뭐가 왔었죠? 네, 제보자 한 씨가 아마도 같은 범인의 차에 내가 탔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엄양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흰색 승용차가 다가와서 태워주겠다, 동승을 권유했었다고 하고요. 근데 내려주기로 한 데에서 차가 더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보자 한 씨가 차 문을 열고 그 당시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제보자 한 씨의 얘기는 남자인데 손이 하얗고 투명 매니큐어를 칠한 것 같았다 이런 진술을 했고요. 이 자동차는 엄양의 중학교 방향 쪽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제보자를 상대로 최면 수사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희미한 기억을 되살려서 몽타주까지 만들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체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차량에 탔던 그 운전자의 몽타주 그리고 이제 차량 번호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일부 앞쪽에 있는 것을 확보를 했는데요. 아, 지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몽타주를 공개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과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112 신고 전화가 한 100여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몽타주하고 비슷한 그런 여장을 한 남자를 목격했다. 이게 서로가 이제 상당히 좀 비슷했는데요.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엄양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했고, 거기에서 체면 수사에서 나왔던 그 자동차 번호도 추적을 했지만 유사 번호를 갖고 있던 그 인근 주민 같은 경우도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더 이상 이제 수사가 진전이 못 됐는데 사실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체면 수사는 16년이 지나든 17년이 지나든 그 사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만 이제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좀 이게 효과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체면 수사를 하는 그 결과를 제대로 수사와 연결을 못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기자 일단 사건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실종 20여일 만에 이 피해 학생의 소지품이 그 인근에서 발견이 됐죠. 네, 학생이 사라졌는데 20일 넘게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3일 만에 소지품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엄양이 이제 집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가방과 양말, 교복, 넥타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 수강증과 공책에서는 이 엄양의 이름 부분이 찢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20여일이 지나서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다시 엄양의 소지품이 발견이 됩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와 운동화가 발견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이 피해 학생 실종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었어요. 네, 경찰이 배sul 앞을 지나가다가 발바닥이 보여서 이 발견을 한 겁니다. 정말 우연이었었고요. 옷은 벗겨지는 상태였고 주변에 다른 것도 없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이제 부패가 돼 있었고요. 부모님이 팔에 흉터 그리고 맹장 자국으로 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손톱,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는데 평소에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던 엄명이었거든요. 예. 바로 그 매니큐어 사건으로도 지금 이 미제 사건이 불리고 있는데 방금 보신 그 배수로에서 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니까 당시 별의별 얘기가 있었습니다. 살인의 추억,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이 범인이 어떤 힌트를 얻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이야 뭐 이춘재가 잡혔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이 또 뭐 다시 시작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자 교수님 그래도 이 사건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건 방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매니큐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그 피해자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라고 하는 그 점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부검이라든가 뭐 시신에 대해서 어떤 그 검시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 손톱에서 발견된 매니큐어가 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바른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발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섬찟하기 이를 데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매니큐어를 바른 것이 실제로 통상 매니큐어를 많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조잡하게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해 놓고 난 뒤에 그 시신의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발랐다. 그리고 약간 또 좀 잘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통상 이제 남성들 중에서 여성의 매니큐어에 집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걸 갖다 물품 음란증, 즉 페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중생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시신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손톱을 잘랐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면 말이죠. 그 매니큐어 제조사 뭐 성분 분석을 해서 뭐 이렇게 좀 탐문 수사를 했으면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단서가 될 만한 건 지금 말씀하셨던 매니큐어하고 아까 이 그 29인치 TV 포장 상자에 이게 시신이 가려져 있다고 했죠. 이 TV를 산 사람이 혹시 범인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그다음 단서가 됐는데 일단 매니큐어 제조회사로부터 성분을 넘겨받아서 경찰 수사를 했고 당시에 빨간 매니큐어를 사갔다는 30대 남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고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재수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칠해져 있었던 이 빨간색 매니큐어가 일반 매니큐어가 아닌 차량용 페인트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특정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됐던 29인치 TV 포장 종이 상자에 여기에 제품 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품 번호를 기초로 해서 어디서 판매를 했고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남양주 한 매장에서 판매된 것을 확인했지만 구매자는 당시에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 겁니다. 2003년도 경기도 포천 당시 막 정말 외곽 지역인데 그때만 해도 뭐 포천 그 주변 보니까 허허벌판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막 곳곳에 CCTV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을 텐데. 자 교수님 어떻게든 이놈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미 교도소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금 이제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실 그 매니큐어가 공업용 어떤 그 도색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성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봅니다. 이 어머니하고 통화 직후에 이 그 피해자의 그 어떤 휴대폰 배터리를 강제로 분리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범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선택을 한 길이 지름길이었거든요. 그 길을 알면서 거기에서 피해자를 낚아채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감이 있는 그런 그 범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실종한 그 당일날 주위에 있는 목격자들이 흰색 차량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비단 그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범행을 하게 되면 시신을 옮긴다든가 했을 때는 차량을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공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름만 이렇게 찢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유니폼들이 다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복, 속옷, 스타킹 이것이 지금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 살인범 같은 경우는 그 살인 행위에 대한 뭔가의 어떤 그 트로피 효과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이런 것 등등을 보게 된다면 뭐 지금 이제 미제 사건 그 전담반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 이춘재와 같이 이런 범인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자식이 이거 잡으면은 처벌 받을 수 있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이 2019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야 되는데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사라졌습니다. 아하. 진범을 잡는다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을 보고 이제 범인 검거에 좀 유의미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오, 강아지. 네, 강아지 한 마리가 어느 가정집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요. 어딘가 아픈 걸까요? 자,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닫힌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빨리 사람 깨워야죠. 문 앞에 쓰러진 남성 알고 보니까 취객이었습니다. 아이고, 술에 취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집 앞에서 그대로 쓰러진 건데요. 이제 그런 남성을 지킨 건 이 남성의 반려견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남성을 깨우려고 했지만 강아지가 바로 공격적으로 변했고 자신의 주인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사람이 있네요. 네, 다행히도 한 여성이 집에서 나왔고요. 경찰관을 이제 잔뜩 경계하던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잠에서 깨지 않는 이 남성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잠깐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문 열고 나온 여성은 저 사람의 부인? 가족으로 보이고요. 가족. 네,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집 앞에서 자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보다 개가 낫네요. 훨씬 낫네요. 훨씬 낫네요. 네, 훨씬 낫네요. 저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픽, 자메이카로 가보시죠. 어느 동물원의 안 돼. 사자골인데요. 사육사가 철장 안으로 손을 넣어서 사자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심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금방이라도 사육사를 공격할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릴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사자가 사육사의 손을 덥석 물어버렸는데요. 보여주지 마.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잠자코 있던 사자를 건드렸다 큰 코 다친다. 그 말이 정말 실현이 된 겁니다. 사육사가 손을 빼내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놔두지 않고 있다가 저렇게 이제 빠졌는데요. 왜 저래 진짜. 진짜. 아무리 장난이라도 저런 장난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사육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동물원 측은 해당 사육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런 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육사인데도 저랬어요.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느 호텔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차들 정말 좋네요. 한 남성이 여성과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남성이 갑자기 주차장 구석으로 가더니 아이쿠, 큰일이네. 검은색 자동차 범퍼에 발길질을 가하고 지금 연두색 차량에 올라가서 앞유리를 발로 세게 차고요. 곧이어 바로 옆에 주차된 SUV 차량으로 건너가 보닛의 엉덩방아를 찍고 내려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슈퍼카입니다. 많이 슈퍼카예요. 그냥 슈퍼카도 아니고 많이 슈퍼카입니다. 많이 슈퍼카.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남성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석의 남성을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고요. 그 남성 아주 술기운에 주차된 차들을 마구 발로 저렇게 차버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난동을 부리면서 연두색 차량 앞 유리창이 깨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롤스로이스의 람보르기니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하는 슈퍼카보다 하나 위의 슈퍼카들인데요.
일단 저렇게 부서뜨린 피해액만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좀 싸게 그러니까 나왔네. 그래도 조금 덜 들어갔나 봐요. 아, 네. 그렇구나. 뭐 완전히 부수진 않아가지고 이 결국 남성 경찰에 붙잡혀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저것도 다 물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자, 네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네. 지금 불이 났습니다. 오늘 가정집에서 시뻘건 불길이 저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9살 소년이 불난 집에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봉으로 유리창을 깨자 소년의 어머니가 다급히 아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있고요. 집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이 소년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찰관이 옆쪽 유리창으로 다가가더니 이번에도 봉으로 유리창을 부수는데요. 창문 안을 들여다보던 경찰. 자, 드디어 소년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경찰관이 네네 소년을 붙잡고 창문 밖으로 끌어올리자 와우. 네네 소년의 몸이 보시는 것처럼 나왔다.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예. 이 소년을 무사히 구조한 경찰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At first, we could not figure out where he was within that bedroom. How scary was that? That's a pretty scary feeling. Every second counts. 네, 구조 당시 의식은 아이가 없었는데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응급처치를 한 뒤에 소년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이 소년은 얼굴에 이도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소년을 곧장 구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메가 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죠. 보여주시죠. 자, 최순구님.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갈 수 있게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지금 아기 모유 수유 중이신 것 같은데 영화 티켓 보내드리면 아기는 누구한테 맡기셔야 할까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다음. 자, 안현아님. 원래 육아는 사건 반장이랑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손엔 젖병 쥐고 왼손에는 리모컨 쥐고 사건 반장 보셔야죠.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